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조사한 거예요?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뭘 보셨어요? 얼마나 보셨어요? 빗소리가 약국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불 꺼진 약국 안.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장부요? 메모요? 아니면 선생님까지 찾아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서울에서 취업도 못했고 여기 와서 빚지면서 약국이나 하고 혼자 다 감당하면서. 약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멋있지 않다는 거, 이사장님 기준엔 턱도 없다는 거. 저는 그 순간 67년 동안 쌓아온 제 기준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 제가 그 골목 약국 문을 처음 열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삽니다. 아내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각자 제 재단 병원 임원으로 있습니다. 의료재단 강한 의료재단. 지방 곳곳에 10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만 4,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30대에 첫 병원을 열었고 40대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들이 부럽다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관찰합니다. 분류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집이 어딘지, 그것만 알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KY 출신, 상위 5개 병원 경력, 학회 논문 실적. 이 3가지가 맞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포장입니다. 저는 포장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왜 하담시까지 갔을까요? 하담시. 경상남도 끝자락의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7만 명. 젊은이들은 다 떠났고 남은 건 노인과 공장, 그리고 작은 상권뿐입니다. 저는 그곳에 재단 산하병원을 하나 더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방의료 공백 해소라는 명분. 사실은 세금 절감과 지방부지 확보가 더 컸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중에 한 가지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담시 구도심 골목에 아주 이상한 약국이 하나 있다고. 이상하다는 말의 뜻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재단 법무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하담 쪽 건물 매입 관련해서 하나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장이 꺼낸 서류 안에 그 약국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약사 이름은 이서윤. 나이 27. 약대 졸업 후 취업 실패. 현재 지방 소도시 임대 약국 운영 중. 서류에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형 병원 취업도 못한 약사가 지방에서 약국이나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약국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왜 직접 거기까지 내려갔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을 인수하거나 새로 열 때 그 지역 의료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합니다. 비서나 팀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내려갑니다. 다만 이사장 신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위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환자 흉내를 냈습니다. 요즘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번 하담시 방문에서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제 것이 이미 반백이라 따로 분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하나 사서 걸쳤고 등을 구부리는 연습을 며칠 했습니다. 보호자는 대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무방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호자 없이 혼자 온 노인 환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려고 갔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그 골목길 약국에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 거기서 다시 완행버스로 40분. 하담시 터미널은 낡았습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졌고 매표소 창구는 하나밖에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앞에 서서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서울 강남병원 로비와 너무 달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막상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아, 여긴 그런 곳이구나. 저는 미리 준비한 낡은 점퍼를 입고 짐 가방 대신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었습니다. 지팡이도 하나 짚었습니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천천히, 눈빛을 약간 흐리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되 목적지를 못 찾는 것처럼 터미널 앞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중앙로 쪽으로 가면 약국이 있나요? 기사 아저씨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중앙로에 약국 많지요. 어디 약국이요? 골목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 서윤 약국이요? 이서윤 약사 거기. 기사 아저씨가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약국은 걸어가도 돼요. 저기 저 골목 들어가서 쭉 가면 돼. 노란 간판 있어요. 노란 간판이요. 예. 그 약사가 워낙 친절하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잘 찾아가세요. 기사 아저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른 손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친절하다고? 친절한 게 실력이냐? 택시기사 한 명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저가 아니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담시 구도심 골목은 좁았습니다.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올라 있었고 전봇대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어둑어둑한 느낌이었습니다. 3분쯤 걸었을까요? 노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서윤 약국.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체였습니다. 인쇄된 게 아니라 진짜 직접 페인트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판 크기도 작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약국 유리창 안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목조 카운터, 약장은 낡았지만 약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화분 하나가 창가에 있었고 작은 의자 2개가 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에 약사가 보였습니다. 27. 처음 봤을 때 제 느낌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리다. 아, 이렇게 어린아이가 여기서 약국을 하는구나.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뒤로 단정히 묶었고 안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명랑했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반가운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약사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대사를 꺼냈습니다. 저기, 아, 뭐가 아프다고 했더라. 제 딸이 이거 사오라고 했는데. 저는 주머니를 뒤지는 척 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앉으실래요? 약사가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머니를 뒤지는 척 했습니다. 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허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약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머니를 뒤지는 척 했습니다. 보통 약국이면 이쯤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면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조용히. 저는 슬쩍 눈을 들어봤습니다. 약사는 카운터에 기대지도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불쌍하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찾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처럼. 저는 마음속으로 메모했습니다. 인내심은 있군. 연기인지 진짜인지는 두고 보자. 저는 결국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쓴 약 이름 하나. 이게 맞을 건데. 이거 있나요? 약사가 받아서 봤습니다. 네, 있어요. 혈압약이에요. 어르신 드시는 거예요? 딸이 대신 사오라고 해서요. 아, 보호자분 대신 오셨구나. 이 약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드시던 거예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드시던 거요. 아마도. 처방전이 있으세요? 딸이 줬는데. 어디 뒀더라? 저는 일부러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처방전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파는 건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약사는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처방전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불친절하게 다음에 가져오세요라고 합니다. 이 약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어디 병원에서 타셨어요? 아니면 어르신 따님 성함을 알면 병원에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병원이? 하담 의원인가? 하담 내과요? 아마도. 약사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멈췄습니다. 설마 진짜로 전화를 거는 건가? 약사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 약국인데요. 거기서 혈압약 타셨던 어르신 한 분이 오셨는데요. 처방전을 두고 오신 것 같아서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로 확인 전화를 거는 약사를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그냥 거절하거나 아니면 편의상 그냥 팔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약사는 잠시 기다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하담 내과에 지금 조회를 해봤는데 처방 기록이 없어서요. 혹시 다른 병원이셨을까요?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쯤에서 당황하는 척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요즘 이래서 딸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저는 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어디 뒀더라? 사실 핸드폰은 있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뒀을 뿐이었습니다. 약사가 이번엔 달랐습니다. 혹시 따님 번호 알아요?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르는 노인 환자를 위해 대신 전화를 해준다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할게요. 괜찮아요. 밖에 더운데 여기서 앉아 계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나가는 척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으니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약사가 문 쪽으로 따라오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에 서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약사는 이미 카운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뭘 쓰는 걸까요? 저는 모른 척 지나쳤지만 사실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냥 서비스 좋은 약국이겠지. 지방 소도시니까 손님이 없어서 저렇게 친절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 누워서도 그 약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촉하지 않던 그 눈빛, 흔들리지 않던 그 태도, 그게 왜 자꾸 생각나는 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조금 헝클어뜨렸고 점퍼를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 걸쳤습니다. 눈빛을 더 흐릿하게 연습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셨던 분 아니에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로 영문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저는 처음인데요. 약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위장에 좋은 거 있어요? 아들이 요즘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어르신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드님 드실 거예요? 아들이요. 35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아, 잠깐만요. 약사가 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카운터 안을 슬쩍 봤습니다.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혈압약 리필 10일 후, 당뇨 인슐린 확인 필요. 박정우 어르신 무릎 연고 지난번 부족하다고 하심. 이번엔 2개 드릴 것. 이수복 어르신 약 삼키기 어려워하심. 분말로 바꿔드리기 가능한지 확인.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환자 메모를 손으로 한 명 한 명. 이 약국에 오는 노인 환자들의 이름과 특이사항을 다 적어뒀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약사가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드릴게요.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한테 잘 맞는 건데 35이시면 그냥 약국 소화제보다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도움이 돼요. 식후 2번씩 드시면 되고요. 저는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비싸요? 약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약이 얼마냐? 마진이 얼마냐? 더 비싼 약을 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돈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잠깐요. 약사가 약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름이랑 드시는 방법을 여기다 써드릴게요. 아드님이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요. 약봉투에 직접 펜으로 써줬습니다. 이름과 복용법,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위가 아프면 따뜻한 물과 함께 식사는 꼭 하시고 드세요. 저는 그 글씨를 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서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위가 아프면 따뜻한 물과 함께 식사는 꼭 하시고 드세요. 이 한 줄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날까지 수십 년을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처방전 발행 건수가 하루 수백 건이 넘는 병원들을요. 하지만 약봉투에 저런 글씨를 써줬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 서비스입니다. 대형 병원 취업을 못한 약사가 지방 소도시에서 살아남으려고 쓰는 전략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비서 김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서윤 약사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어느 정도까지요?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정 상태 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담시 밤하늘은 서울보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일부러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약국은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9시 5분에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약국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9시 정각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복순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약사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응, 서윤아. 오늘 뭔가 더 아파서. 어디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약사가 할머니를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약사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무릎 꿇는 자세로 눈을 맞췄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밤에 잠을 못 잔다. 밥맛이 없다. 약사는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그거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지도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밥맛 없고 잠 못 자는 건 정형외과가 아니라 내과 가셔야 해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가야 하나?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하담 내과 선생님이랑 제가 아는 분이니까 빨리 봐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약사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너는 진짜 내 딸 같아. 약사가 웃었습니다. 살짝 민망한 듯. 할머니가 좋은 거지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친절한 거겠지. 그냥 단골 할머니니까 잘해주는 거겠지. 저는 번호표 뽑는 척 구석에 서서 할머니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야 약사가 저를 봤습니다. 또 모르는 척? 저는 잠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웃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네. 눈이 좀 기억하는 편이에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연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약이 좀 맞지 않아서. 어떻게 맞지 않으셨어요? 저는 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약사가 앞에 와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복용하면서 뭔가 이상하셨어요? 그 눈빛,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연기를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이것도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저는 아무 약 이름이나 댔습니다. 약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나가려는데 약사가 불렀습니다. 어르신. 저는 돌아봤습니다. 보호자분이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혼자 다니시면서 잊어버리시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쾌함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 친절합니다.
이익이 없어지면 친절도 없어집니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사도 반드시 어딘가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김현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빠르게 부탁해. 나흘째 되던 날 점심, 저는 약국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골목 모퉁이 낡은 벤치에 앉아서 그 약국에 하루에 몇 명이나 올까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들어간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노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오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약사가 쫓아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손 좀 봐요. 긁히셨네. 잠깐 들어오세요. 약사가 소독약을 꺼내 할아버지 손을 닦아줬습니다. 약국 앞 골목에서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고 약사는 그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목이 뻐근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저는 다시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약사가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약봉투였습니다. 손으로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봉투, 한 봉투. 저는 잠깐 멈춰서서 봤습니다.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약사가 손을 들어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자료 정리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 드려도 될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지금 보내. 파일이 왔습니다. 저는 숙소 침대에 앉아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서윤, 출생 하담시, 가족 어머니 이미란 61세, 남동생 이서준, 24세 대학생, 여동생 이서아, 21세 대학생, 아버지 사망 이서윤 15세 때, 약대 졸업 후 서울 대형 약국 취업 면접 3차례 불합격. 하담시로 내려와 임대 약국 개업, 임대 보증금 일부 대출, 현재 월세 연체 내역 있음, 그리고 맨 아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국 장부에서 매월 출처 불명의 현금 거래 내역 발견. 금액 상당함. 저는 눈을 좁혔습니다. 출처 불명의 현금 거래.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떠올린 건 약국을 뒤로하고 다른 수익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일단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노인 연기를 하면서 약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약국 주변 상인들에게 탐문하기로 했습니다. 골목 입구의 편의점 주인, 건너편 세탁소 아주머니, 그리고 약국 옆 문구점 할아버지. 저는 낡은 점퍼를 그대로 입고 동네 산책하는 노인처럼 골목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어르신, 낯선 분이시네요. 편의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예, 딸 집에 잠깐 와 있어요. 여기가 조용하고 좋네요. 맞아요, 조용하죠. 저기 노란 약국은 뭔가요? 간판이 예쁘던데. 편의점 주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이서윤 약사요. 여기서 제일 유명해요. 유명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거기 가거든요. 보통 약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저는 음료를 마시며 더 물었습니다. 왜요? 그 약사가 좀 특이해요. 어르신들 약 먹는 거 확인 전화도 하고 왕진 못 가는 어르신들 대신 배달도 해줘요. 인건비도 없이 혼자 다. 와, 근데
편의점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여기 상인들 사이에 좀 말이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 말이요? 그 약국에 현금이 좀 많이 드나든다는 거요. 뭐, 그냥 소문인데. 약국 장부 보면 이상한 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내뱉었습니다. 현금이요? 예,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혼자 운영하는 약국이 어떻게 저렇게 오래 버티나 싶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편의점 주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처불명의 현금, 그리고 혼자 버티는 작은 약국. 저는 그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약국 앞에서 선한 척하는 동안 뒤에서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해가 가득한 눈으로 다시 그 약국을 봤습니다. 노란 간판이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국 건너편 카페에 앉아서 오랫동안 유리창 너머 골목을 지켜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약국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6시, 7시, 7시 30분. 불이 꺼진 건 8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약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벗은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혼자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걸음걸이는 반듯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저는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믿는 방법입니다. 돈 앞에 세우는 겁니다.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옵니다. 저는 김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거기 가서 약을 대량으로 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계산할 때 현금으로 내되 일부러 많이 줘. 얼마나 돌려받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현수가 약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5분 후 김현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퉁이에서 기다렸습니다. 김현수가 왔습니다. 이 사장님, 어땠어? 처음에 진통제랑 소화제 3가지를 사려고 하니까 약사가 이렇게 3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 따로따로 드시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드렸는데 거스름 돈은 정확히 돌려받았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야? 제가 나갈 때 약사가 봉투에 뭔가 써서 넣어줬습니다. 뭘? 김현수가 약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봤습니다. 봉투 안에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3가지 약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쓸릴 수 있어요.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혹시 이상하면 언제든 오세요. 저는 메모지를 한참 봤습니다. 이 사람이 현금을 빼돌렸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메모까지 써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현금 거래가 수상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그 장부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약국 직접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카운터 쪽을 슬쩍 들여다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사는 다른 손님을 응대 중이었습니다. 노인 환자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카운터 안을 봤습니다. 낡은 장부 하나가 카운터 아래 선반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크고 두꺼운 오래된 장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마침 약사가 선반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약사가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잠깐요. 약사가 카운터를 돌아 나와 지팡이를 주워줬습니다. 저는 그 틈에 카운터 쪽을 봤습니다.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지출 항목들, 그리고 그 중에 굵은 글씨로 적힌 항목. 이체 서준 350만, 이체 서아 280만. 저는 눈이 좁아졌습니다. 서준, 서아.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사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받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서준, 이서아. 남동생과 여동생 이름 아닌가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체하는 금액이 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을 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서윤 남동생, 여동생 정보 추가로 파악해. 일흘째 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세차게 퍼붓는 비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약국은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는데 약국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다 말고 멈췄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였습니다. 약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번 달은 서준이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는 거죠? 잠깐 침묵.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또 잠깐. 엄마는 괜찮아요. 약은 제가 챙기고 있고. 네.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약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 소리 없이.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며시 발을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저는 전화 속 말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새겼습니다.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확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통화 내용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김현수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빨리 보내. 그날 오후 늦게 김현수의 보고서가 왔습니다. 저는 숙소 창가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서윤, 하담시 출신. 부친 이기태 씨는 이서윤이 15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 이후 모친 이미란 씨 혼자 3남매 양육. 이서윤은 고등학교 시절 성적 최상위권. 수능 성적은 의대 합격권.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의대 합격권? 다시 읽었습니다. 이서윤은 수능 성적이 의대 합격 가능 수준이었으나 지원서를 약대에 제출함. 이유 확인 불가.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약대를 선택했다. 이유가 확인 불가.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서준 씨 현재 하담에서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전자공학과 3학년. 이서아 씨 현재 부산 소재 사립대 재학 중. 간호학과 1학년. 모친 이미란 씨 하담 요양병원 입원 중.
뇌경색 후유증 치료 중. 치료비 납부자 이서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뇌경색, 어머니가, 그리고 두 동생이 각자 서울과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누가 내고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남동생 이서준 이체 기록 매월 350만 원. 여동생 이서아 이체 기록 매월 280만 원. 요양병원 자동이체 매월 120만 원. 합계 매월 750만 원.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방 소도시 작은 약국의 월 매출이 평균 얼마일까요? 업계 평균 기준으로 임대료, 약품 원가, 공과금 제하면 순수익이 많아봐야 700만 원에서 900만 원. 그 돈의 대부분을 이체하고 있다면 본인 생활비가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 월세 연체 3개월. 집주인에게 유예 요청 중. 저는 그 줄을 읽고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연체 3개월. 이 아이는 자기 방세도 못 내면서 동생들 등록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는 노인들 손을 잡아주고 지팡이를 주워주고 약봉투에 이름을 써주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67년 살면서 처음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 저는 지금까지 이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출처불명의 현금이라고, 뭔가 이면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진짜 이면은 이 아이가 의대를 포기한 것, 동생들을 먹인 것, 어머니를 혼자 책임진 것, 그게 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은 추했던 게 아니라 눈부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의대를 포기했는지 김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약대 지원 당시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잠깐만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직 하담에 계신 것 같은데요. 연락해봐. 다음 날 오전 김현수가 연락을 잡아줬습니다. 이서윤의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박정숙 선생님. 현재 은퇴하고 하담시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사장 신분이 아니라 그냥 동네 어른으로. 선생님은 작은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서윤 씨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얼굴이 변했습니다.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 서윤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알고 싶어서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잠깐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이가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선생님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담임을 20년 했는데 그 아이 같은 학생은 처음이었어요. 수능 성적이 딱 나왔을 때 저도 의대 권했거든요. 서울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윤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약대 갈게요. 라고. 이유를 말했나요? 선생님이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 애들 3명을 키웠거든요. 그것도 가게를 하시면서 서윤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가게마저 망해버렸어요. 서준이랑 서아가 아직 중학생이었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윤이가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요. 6년이요. 제가 6년 동안 공부만 하면 동생들이 어떻게 돼요?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선택한 거예요.
4년이니까 12년 더 빨리 취직해서 동생들 학비 벌 수 있다고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차잔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윤이한테 왜 그러냐고 했어요. 내 꿈이 의사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 꿈은 나중에 꿔도 돼요. 동생들 꿈은 제가 지금 도와줘야 해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도 거기서 약국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잠깐 후에 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약사는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약사가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팡이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사가 카운터를 나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바닥에 약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실 말이 나오려다 다시 막혔습니다. 저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이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약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한동안 있었습니다. 약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어제 오셨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팡이를 짚으시는데 걷는 방식이 좀 다르세요. 아픈 발로 짚는 게 아니라 반대발로 짚으시거든요. 보통 관절이 아프거나 노인분들은 아픈 쪽을 지팡이로 짚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눈빛이요. 어르신 눈빛은 흐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보러 오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쁜 일로 오신 분 같지는 않아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기가 아닌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약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태준 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약사가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약사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약사가 한참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 약사의 그런 표정은 언제부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닷새 됐습니다. 뭘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약봉투에 쓴 글씨를 보았다는 것,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는 것, 메모지들을 봤다는 것, 장부를 봤다는 것,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 약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에서 선생님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뭘 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의대를 포기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약사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약사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장부를 봤을 때 출처불명의 현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약사가 그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둘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약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럼 왜 저를 조사한 거예요? 병원을 이 지역에 낼 계획이 있어서 지역을 파악하려고. 그게 이유예요? 제가 뭔데 이사장님이 직접 오세요? 그냥 직원 보내면 되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인가요? 약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취업도 못했고 여기 와서 빚지면서 약국이나 하고 혼자 다 감당하면서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멋있지 않다는 거, 화려하지 않다는 거, 이사장님 기준엔 턱도 없다는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멋있지 않다. 화려하지 않다. 턱도 없다. 저는 그 순간 67년 동안 쌓아온 제 기준이 얼마나 작은 기준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서윤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장 자격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7년을 틀리게 살아온 사람으로. 약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약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대를 포기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동생들을 위해 꿈을 바꾸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약사가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제 눈도 뜨거워졌습니다. 67년 만에 저도 울었습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국 안. 약사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약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역 파악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약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잘못 산 게 없어요. 알아요.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약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동생들은 잘 있어요. 서준이는 이번 달에 장학금 받았고 서아는 병원 실습 시작했어요. 그 말을 하는 약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어머니는요? 약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름 부르셨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라고. 약사가 그 이름을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약사가 카운터로 가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차 2잔을 꺼냈습니다. 한 잔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네. 이 동네에 병원 내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까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작은 약국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도록.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커피 마시고 가실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죠.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사가 작은 커피포트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낡은 머그컵 2개. 저는 그 머그컵을 봤습니다. 이서윤 씨, 네.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약사가 저를 봤습니다. 제 재단 산하에 의료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늦게 진로를 바꾸거나 공부를 이어가고 싶은 의학계열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래됐지만 그동안 잘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약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의대 편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는 전액재단에서 부담합니다. 동생들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도 제 재단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약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서요. 약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사장님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사과 말고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회를 못 받는 게 잘못된 겁니다. 약사가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사장님이 이 동네에 병원 내시면요. 네.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약국 연계해서요. 저는 멈췄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어르신들 다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병원이랑 연계되면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 앞에서 진심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겠네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담시의 강한 의료재단 하담지원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저는 다시 하담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이사장 신분으로 테이프 커팅 행사가 끝나고 저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노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서윤 약국.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바빠요. 좋게 바빠요. 약사가 웃으면서 약장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서준이가 이번 학기에 장학금 또 받았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서하는 실습에서 담당 교수님한테 칭찬받았다고 했고요. 저는 들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는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꽉? 약사가 말하면서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약재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약봉투에 이름을 쓰고 어르신 손을 잡고 지팡이를 주워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어머니가 꽉 잡으셨다는 게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사장님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서 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합격되면 의대 편입 도전해 보려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는데 당신 나이에 늦은 게 어딨어요. 약사가 웃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러시니까 좀 믿어볼게요.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한참 봤습니다. 하담시가 멀어졌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어떻게 살았나? 저는 사람을 보면 학교부터 봤습니다. 그 다음 직업, 그 다음 연봉, 그 다음 집,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서윤 약사는 어땠나요? 약대 출신, 지방 소도시 임대 약국, 월세 연체, 제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5살에 아버지를 잃고 18배 의대를 포기하고 23세 약국을 열어 27에 두 동생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홀로 감당하며 아무 소리 없이 그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펙이 뭔지 저는 이 아이를 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진짜 스펙은 이겁니다. 버텨내는 힘, 무너지지 않는 힘, 가족을 위해 꿈을 바꿀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한 사람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병원 원장들, 유명 교수들, 재벌 가문의 자제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서윤 약사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겨우 67년 만에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서윤 약사는 장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약국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낮엔 약국, 밤엔 공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잘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수화기 너머로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내가 살면서 진짜 잘한 일이 하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조용히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SNS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노란 간판 약국이 생각납니다. 좁은 골목, 낡은 카운터, 손글씨로 쓴 약봉투. 그 약사는 지금도 그 골목에 있습니다. 여전히 어르신들 손을 잡아주고, 여전히 지팡이를 주워주고, 여전히 약봉투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밤엔 의학책을 펼칩니다. 꿈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 미뤄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능력은 스펙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배경이 아닙니다. 버텨내는 힘, 가족을 위해 꿈을 바꿀 줄 아는 용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저 강태주는 오늘도 그 골목 노란 간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부끄러웠던 제 모습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저를 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